네, 이번 시간은 이제 제 2강 시간으로서 이제 11번 문제부터 계속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아시겠지만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기억 내용부터 보게 되면은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 같은 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한테 통지하고 그 다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고 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니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방뇨를 한 다음에 5년 동안 부과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시효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제가 예전에 개념 정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이런 거 하지 않게 되면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 때문에 소멸하게 돼서 더 이상 부과를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시효로 인해 가지고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예를 들어서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혹은 재판 절차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 과태료 부과가 확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부과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케이스는 제척기관과 관련된 케이스인 것이지 시효와 관련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디귿,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로 한다. 여러분들 과태료 부과 처분의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항고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피고의 소재지를 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과태료에 대한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소재지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리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노상방뇨 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 즉 동그라미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12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여러분들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가 부과가 되었어요. 대체적 자기 의무가 부과가 되었는데 예컨대 뭐 철거명령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시정명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집행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활용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이런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인 건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동시에 부과한 것은 말이 안 될 거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선택적으로 부과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2번,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전에 의무가 이행된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 부과가 되었대요. 시정명령이 부과가 되었는데 4월 7일까지는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라고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4월 10일쯤에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에 대한 의무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4월 11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거를 묻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거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키게 되면은 만약에 4월 8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는 건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알고 있다고 땡이 아니라 다른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까지 모두 기본 서류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진짜 공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행위의 위법성에 부과가 되는 거예요. 얘 행위가 위법하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그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본적으로 외모를 보고서 부과를 하는구나.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 공매통지 처분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성 없겠지만 공매통지 안 하고 한 매각, 공매통지 안 하고 한 공매는 위법하고 그 위법한 것 중에서도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분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내용이니까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13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 시에 협의취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협의취득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설사 이 과정에서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집행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법상 의무가 불이행되었을 때 활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관계에서는 대집행이 활용되지가 않겠지만 여러분 지방재정법 같은 데서는 사법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2번.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대신 해줄 수 있는 자기 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는 것, 철거해서 원상회복하는 것은 철거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거명령은 대체적 자기 의무 맞습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번. 행정청이 철거 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볼게요. 건물 퇴거. 여러분 건물 퇴거 할 때 그냥 명령하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위법한 건축물을 짓고서 막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철거 명령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퇴거 명령도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지 굳이 소송 같은 거 제기할 필요 없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력강제가 인정된다는 것은 즉 퇴거 명령이 인정된다는 거, 퇴거 명령은 자력강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력강제가 인정됐을 때 법원에 의해 가지고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 이게 위법하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4번.
철거 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즉 대집행을 하러 갔더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막고 있을 때 과연 행정청에서 그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 3번이 틀린 지문이라고 한다는 거. 자력강제가 허용될 때에는 굳이 소송 같은 거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4번. 갑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A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도로가 꼭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뭔가 소유권이라든가 점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을 때에만 국가한테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잠깐 사실상 잠깐 내가 보고 있었어. 잠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낫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꼭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2번.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자가 없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완전 무결할 정도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번. 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이 되었다면은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갑은 A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위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위임했을 때 위임청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수임청도 책임진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책임을 물을 때는 위임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삼으면 되겠고 수임청이 속한 피고를 소송의 피고로 삼으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임일 때는 위임청의 속한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수임일 때는 수임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피고를 소송해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번,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인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피고는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여기 피고의 경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경정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3월 7일 날 어떠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5월 7일 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원래는요. 강남구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헷갈려가지고 피고를 서울시장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던 케이스예요. 그럼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사안들은 각하를 해가지고
돌려보내야 할 텐데 그러면 이 소송을 다시 없애고 처음부터 소장 새로 써가지고 소송 제기하면은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송을 계속 그냥 이어서 하겠다는 차원에서 중간에 7월 7일 날 이렇게 피고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에서 네, 강남구청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피고의 경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경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피고의 이제 경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피고의 경정은 여러분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요. 즉 당사자의 신청. 즉 원고가 내가 이거 피고를 잘못 제기를 했더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피고를 변경하고 싶어요라고 당사자가 신청하게 되면은 행정청에서 법원에서 그래 너 바꿔도 좋아라고 허락을 해주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진다는 뜻이거든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직권으로는 가능하다, 직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원의 직권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직권으로 불가능하는 거냐? 사실 피고를 경정한다는 이야기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처음에는 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원래는 이 소송을 없앤 다음에 새롭게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고요. 신청에 대한 결과물은 결정이라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라고 하는 절차에 의해 가지고 불복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직권으로 안 돼. 법원 직권으로 안 되니까 뭐가 가능하다? 성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석자가 해석하다 할 때 석자, 명자가 밝히다 할 때 명자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사건 계속 진행하면은 각하될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고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네 알고 보니까 이 처분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정확하게 한번 좀 알아봐 줄래? 이렇게 돌려 말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원고 측에서 아차 싶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소송을 잘못 찍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렇게 원고가 다시 신청해서 피고의 경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바로 성명권 행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성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 소송 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명권을 행사해서 변경시켜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2번 소외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경정 추가 신청 이런 것들을 주관적 예비적 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주관적 예비적 병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객관적 예비적 병합, 객관적 예비적 병합. 그 다음에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론 시간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언급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요. 과거에는요. 허용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법이 바뀌어가지고 허용이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89년도에 나온 판례 워딩이고요.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712페이지, 페이지 712페이지에 있고 이거 각 주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따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그 강좌에다가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된다는 말씀인데 과거에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지 않다가 지금은 허용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허용되지 않던 시절의 문구가 그대로 나왔다는 뜻인 거예요.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판례가 89년도에 이러한 판례 워딩을 내비쳤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판례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미 사장된 문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좀 나와서 좀 의아스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답이 되었는데 이게 답인지 시험장에서 헷갈렸다라고 하더라도 3번과 4번과 1번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은 속어법으로도 문제가 풀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알쏭달쏭했다라고 치더라도 3번 보기 보시면은 상급청의 지시에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은 하급행정청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대요. 그럼 피고가 누가 된다? 하급행정청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왜? 보이는 거 중시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얘가 지시가 내려졌는지 뭐 그런 거 어떻게 따져보겠습니까? 그냥 처분서에 나와 있는 얘 이름이 중시한 것이죠. 그래서 얘를 피고로 하면 된다라고 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4번.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훈처장이 있어요. 보훈처장이 행정청이거든요. 보훈처장이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할 때 위원회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견을 물어보면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고요. 그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냥 외부에 표시해줄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결정을 했는지 얘가 단독 결정했는지 뭐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처분서를 보니까 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얘를 피고로 설정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피고가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얘가 행정청이기 때문에 얘 이름으로 권한이 행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처분청이 됨으로써 얘가 피고가 되는 것이지 얘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정답은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셨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속어법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6번. 행정소송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 인용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3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즐겁게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5월 7일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굉장히 날벼락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7월 7일 날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영업허가 취소를 받게 되면은 영업을 멈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업을 멈춰야 되는데 얘는 그걸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다가 9월 7일 날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용 판결을 받게 되는 순간 어떤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는 영업허가 취소를 무시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었잖아요. 영업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영업했었던 행위. 무허가 영업이다,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은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업허가 취소를 받아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요것이 다시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영업이 가능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때서부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을 무시하고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회계는 무허가 영업이 아니라 적법한 영업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 내용 지우고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 처분 이후의 영업회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것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날려버렸기 때문에 소급표가 발생해서 그 영업회계는 더 이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말장난치고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물건이 A가 갖고 있었던 물건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압류를 당해가지고 추후에 뭐 하게 되냐? 매각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A의 물건을
B라고 하는 사람이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즉 구매를 하게 되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는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압류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압류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압류가 취소가 되었으면은 B는 A한테 본인이 갖고 있었던 물건을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얘는 B는 되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당연히 압류가 취소되기 전의 상황으로 압류가 취소되기 전의 상황으로 당연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B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냐. 아, 이제는 내가 매입된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의무가 생길 뿐이지 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유자가 되지는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압류가 생기게 되었는데 취소된 압류 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매입한 제3자 B의 권리가 취소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에 상태로 압류가 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얘는 돌려줘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히 A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약간 말장난치는 듯한 문제구나 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위법 사유에 관해서도 미친다. 알고 있으시겠죠? 여러분 기속력은 주문과 위법 사유에 미치고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4번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가 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다른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면허 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받았는데 음주 때문에 면허 취소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겼어요. 소송을 통해서 이겼으면은 이게 날아간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추후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하는 거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음주가 아니라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면허 취소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뜨겠죠. 즉 사실관계가 다를 때에는 똑같은 처분도 가능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내용이기 때문에 4번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17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병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정계획은요. 재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런 것들을 계획재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재량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량이 인정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사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미 계획재량이 인정된 영역이라서 어떠한 행정계획을 선택하더라도 다 적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통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 통지가 굉장히 중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 같은 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절차를 안 지킨 상태에서 계획재량 그 행정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 통제와 관련된 절차, 행정절차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왜? 행정절차법에서는 처신지도 예고할 때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법원에서는 뭘 만들어내게 되었냐면은 형량명령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형량명령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통제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인데요. 형량명령은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을 모두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형량 명령은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으로서 우리나라 판례에서 여전히 채택되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형량 명령은요, 계획 결정을 할 때도 활용되고 있고 계획을 변경할 때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 형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할 때도 활용, 변경할 때도 활용이 된다는 뜻인데, 형량 명령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럼 사법심사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형량의 혜택, 형량의 흠결, 오형량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르시면 기본서 내용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사업시행계획이 있고요, 인가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시행계획 안이 인가고시를 통해 가지고 사업시행 계획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소송 제기할 수 있다?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이후에는 처분성이 인정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인가고시를 통해서 확정되기 이전이다. 그럴 때에는 당사자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제가 전, 후 요게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가고시가 있기 전은 시행계획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가고시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계획, 처분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인가고시 있으니까 처분성이 있는 케이스로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번, 장래 일정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 알고 있으시죠? 아까 나왔었던 문제와 조금 유사한 사건인데,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겠느냐?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가 있겠지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폐기물 처리 사업은 농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왜? 농지에 폐기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순간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물 처리업은 농지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시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니까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변경 신청을 했었던 사안이라는 뜻이겠죠. 변경 신청했다는 사안이겠죠. 그래서 이거 신청권 인정되는 케이스였습니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였다. 신청권 인정되는 케이스였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신청권이 인정되는 케이스였었기 때문에 거부 처분 받았을 때 소송 제기가 가능했습니다. 소송 제기 가능했지만 결국 바꿔줬다, 안 바꿔줬다, 안 바꿔줬다. 제가 아까 신뢰보호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요걸 통해 가지고 요것을 변경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신청권은 인정되지만 신청권을 받아주진 못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신뢰가 그쪽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지는 못했던 사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신청권은 인정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법률상 이외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즉 독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 폐기물 처리 사업을 거부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래서 소송 제기가 가능했었지만 결국 패소했었던 사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생각으로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되는 순간 어떤 계획의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지역에 땅값이 막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땅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보상도 해주면서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야. 땅값은 땅값대로 떨어지고 있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즉 개인의 재산권이 막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가 5년 동안 시행이 안 되면은 사라진다. 이런 법조문을 두었으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얘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즉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연만 가지고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법상 재산권에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 입법자가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월 6일 인기 아이돌 가수인 가바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가 되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A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을한테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싶은데 송달이 불가능하대. 왜 송달이 불가능할까? 주소가 불명확하니까 송달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소가 불명확하니까. 주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송달이 불가능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일단 이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거 이거 처분성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처분적 고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처분적 고시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는 하지는 않았대요. 자 그러면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년도 1월 20일부터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하게 되면은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효력이 발생합니까? 5일 뒤에 효력 발생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2020년이 아니라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만약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은 며칠 있다가 14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을 하겠지만 근데 그 케이스가 아니라 이 케이스는 요 법에 따른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 있다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이렇게 14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여러분 이거 결정, 고시, 처분성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3번. A씨의 시장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송달하려면은 을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서술어 같은 거 굉장히 중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한테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일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소를 특정인한테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고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고시할 때 여기 이상 하나 이상에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4번 을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공고에 공고된 경우 을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려면은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냐.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처분의 효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일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랐더라도 일단 고시가 효력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소를 몰랐을 때에는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지 못했대. 그렇다고 90일 있다가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안 다음에 9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한테 매칭시키면은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겠지만 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맞는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뢰 케이스는 주소를 모르는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19번. 다음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상금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 부과 처분의 부과 시부터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행정청이 국민한테 변상금 부과를 했대요. 변상금 부과가 여러분들 언제 가능한지 알고 있으시겠죠? 언제 가능하냐면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변상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뭐 100만 원을 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였었던 거예요. 좀 무효였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부당이득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으로 이득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법률상 원인이 변상금 부과 처분인데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냈대. 그럼 100만 원을 가졌을 때부터 부당이득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얘가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케이스구나. 그래서 얘는 빨리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5년 내에 돌려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의 부과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냈을 때부터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행정소송에서 쟁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 행정처분의 존부는 처분이 있는지 아닌지,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 여러분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송 요건 판단에서 다뤄지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소송 요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갖추고 그다음에 한 번 갖춘 것은 상고심까지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여전히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3번.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은 그 처분이 행정규칙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럴 때에는 당연히 처분성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내용이고요. 4번. 어떠한 허가 처분이 대해 타법상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부분 인허가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로법이 있어요. 도로법이 있는데 도로법 제5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6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짓고 싶어요. 즉 도로 위에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그럼 도로법에 있는 요건도 충족해야겠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남아있는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 법에서 이거 법에 의해 가지고 요건 충족받아서
허가받고 이것법에 의해 가지고 요건 충족시켜서 허가받으면은 굉장히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를 좀 원사이드가 아니라 편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죠. 의제라고 하는 말은 간주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간주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6조에 해당하는 요건만 충족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절차적 요건은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챙길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에 실질적 요건은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의제가 되는 관계인 것인데 여기서 건축법 제6조를 내가 허가받아서 의제받고 싶었었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제5조에 대한 것이 의제를 받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제가 잘못되어가지고 제6조가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의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6조를 의제시켰냐? 의제된 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5조로 의제시켜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 6조 의제가 되면은 당연히 다툴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정답은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검사의 불기소 같은 게 있죠. 검사의 불기소. 즉 검사의 불기소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볼 거예요.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얘가 법원에 의해 가지고 혼날 필요가 있겠네 라고 하면은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여기서 기소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기는 거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기소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기소가 되어서 정의 구현이 되면 아주 좋겠지만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기소를 안 한 경우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겠죠. 불기소는 결국 부작위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불기소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아니면은 다른 절차에 의해서 다투는 것이다. 다른 절차에 의해서 다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2번,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권이 인정되지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요. 거부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왜?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라고 하는 처분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되는 원고의 권리, 이익을 보호,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이 행정청한테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을 내달라고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을 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부작위를 하고 있는 거야. 부작위를 해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얘가 그냥 평소에 꿈꿔왔던 유학을 가게
되었대요. 그런 경우는 얘는 음식점 영업을 할 일이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정의 변경이 생겨버려가지고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거 받아도 결국 음식점 할 의사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에는 판결의 끝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부작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즉 최후 판결까지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직 9급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쉬운 문제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는 기분에 영향을 줄 뿐인지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실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반드시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겸손하게 공부하실 때 진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방직 9급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